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5월 3주차, 4주차 위클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는 일단 이번 주는 상당히 기분이 좀 나빴겠죠. 장도 꿀꿀하고 좀 애매한 장이었어요. 그래서 부제는 일단 존버 가지아 정도로 정해봤어요. 이게 나스닥 기준으로 솔직히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S&P 기준으로는 신고가까지 갔거든요. 근데 제 계좌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정말 힘든 한 주였어요. 솔직히 힘든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매수할 거 매수했고 오늘 영상에서는 매수한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이전에 미국 주식에 대한 구글 트렌드 요거를 좀 심심해가지고 많이 찾아보는 편이긴 한데 이거 확실히 이번에 없어지기 시작했죠. 코로나 끝나고 정상화가 됐다가 이번 년 초에 또 확 올랐다가 이제 다시 뭐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작년 이맘때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웃긴 거는 S&P 500은 이제 그 신고가에 있다는 거, 그럼에도 가격은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 관심도랑 가격이랑 그닥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관심 종목들이 오르진 않은 것 같고 고성장주들, 테크주들 그런 뭐 PSR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오르진 않았고 대중에 관심이 없는 종목들만 많이 올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은퇴자금 관리하듯이 관리하는 자금이 있는데 알트리아라든지 AT&T 고배당주를 약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거 빼고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큰 가치주들만 올랐죠. 일단 믿고 있었던 종목들이 싹 다 슬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시로 우버라든지 엣지라든지 덱스컴이라든지 farfetch라든지 월요일 날에는 페이스북까지 4%대 하락을 해가지고 상당히 혈압이 올랐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건 일요일 날에 하는 거여서 저번 주 월요일 날에 감정이 여기 써놨었고 그리고 실제로 매수한 종목으로는 그 얼마 전에 그 유망한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 그 시리즈에서 Ollie's Bargain Outlet에 대한 약간 분석도 아니고 뭐 분석 비슷한 영상을 올렸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약간 미래 모델링 하는 식으로 엑셀을 타임랩스 식으로 보여드렸었죠. 그거가 이제 사실 후속 쪽도 있는 게 그거를 기반으로 저는 DCF 모델링을 하나를 했거든요. 그래서 DCF 모델링을 해보니까 현재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 올리스 바겐 아울렛을 좀 사봤고 5월 4일 날에 사봤고 그 다음에 5월 6일 날에는 엣지 그 다음에 5월 11일 날에는 유니티를 사가지고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계좌에서는 이렇게 사봤어요. 일단 올리는 진짜 대충 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좀 비싸게 사긴 했거든요. 지금 80 몇 불대인데 매수 평단이 90불대예요. 그래서 사자마자 10%가 떨어지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80 몇 불대만 됐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90 몇 불대 산 것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어떻게 봐도 불편한 상황은 아니어서 뭐 물렸다고 해서 그렇게 슬픈 편은 아니고 그리고 엣지는 솔직히 너무 많이 빠져서 매수를 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 엣지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서 사가지고 그렇게 사지 않아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실적 아웃룩 전망치를 낮게 잡아가지고 빠졌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감안해도 이거는 너무 가혹하게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저는 좀 더 매수를 해봤고 뭐 이거는 여기서 사도 이제 평단이 한 이쯤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사지도 않았겠죠. 뭐 이쯤으로 올라가서 솔직히 그렇게 걱정이 되는 수준도 아니고 이제 유니티는 약간 접근법 자체가 좀 달랐어요. 엣지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세게 빵 들어갔는데 유니티는 아예 진짜 끝까지 간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좀 매수를 플랜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유니티 지금 가격이 87불인데 저는 진짜 16불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 플랜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10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에 따른 이렇게 평균 가격을 동일한 달러 액수씩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평균 매수 가격이 이렇게까지 다운시키는 가정을 하고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랬는데 뭐 유니티는 일단 여기 3차 목표가에 달성했죠. 제가 1차 목표 1차 매수가 120불에 했으니까 120불 여기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96불에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 76.8불에 매수 트리거가 와가지고 매수를 했고 요건 이제 물타기 시츄에이션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제가 79불에 긁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매수 계획대로 했으면 76.8불에 샀었어야 했는데 매수 체결이 안 돼서 계속 그 호가창에다가 올리다가 아예 시장가로 그냥 긁어버렸고, 요거는 뭐 금방 반등해가지고 지금 80불이니까 얼마야? 87불이니까 뭐 잘 사긴 한 거죠. 76불에 샀어도 10몇 프로, 15% 정도 더 오른 거니까. 그래도 이거는 상당히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 당연하고, 유니티의 경우 이거는 뭐 앞에서 얘기했죠. 10단계 매수. 이게 더 성장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미래에는 분명히 더 비싸질 것 같고, 미래에는 이거에 막 10배씩 갈 것 같은데, 가격 자체가 이미 막 제 기준에서 너무 비싸게 가 있어가지고, 구조 자체를 올라도 이득, 내려가도 이득인 가두리 구조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이제 요런 구조의 단점은 높은 수익률을 그렇게 기대하지는 못해요. 이게 뭐 유니티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건 없고, 솔직히 뭐 어떤 투자여도 저는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거는 없기는 해서 뭐 요거는 이런 식으로 매수를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최저가 10차 매수가는 PSR 기준으로 최악의 기준까지 그냥 쭉 내려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 몇 불까지 간다고 가정을 하고 사실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뭐 안 되면 16불에도 매수를 하겠다. 그 밑으로 가면은 이제 그냥 제가 유니티에 대한 관점을 아예 잘못 본 거가 되겠죠. 그러고 이제 이 아까 전에 계좌 말고 그 딴 계좌에서는 우버도 한번 사줬어요. 5월 6일 날에. 5월 6일 날에 한번 빠질 때가 한 번 있었어가지고 꼭 원하던 가격대로 오기도 했고, 뭐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우버가 그렇게 지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단 이제 계획대로 흑자 전환이 될 경우에는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들지만, 뭐 계획대로 안 되면은 아예 제가 우버란 기업을 잘못 분석한 게 되니까 그거는 아예 틀리기 전까지는 저는 틀릴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틀렸을 것까지 생각을 하면 투자가 안 되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매수를 하는 편이고, 결정적으로 farfetch를 제가 그렇게 막 사야 된다, 산다, 뭐 더 샀다 막 이런 소리 했었는데, farfetch는 결론적으로 더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farfetch 그냥 딱 한 번 여기 50 몇 불에서 사가지고 그냥 물려 있어요. 50 몇 불인가 몇 불인지 기억도 안 나네. 어쨌든 여기 주변에서 어딘가에 사가지고 그냥 물려 있어요. 얼마에 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저는 그냥 계획대로 사고 잊어버리는 편이어서. 쉽게는 저는 계획한 가격까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farfetch가 여기에서 반등이 안 오면은 후루룩 미끄러질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후루룩 미끄러졌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하지 않았고, 여기 33불에 여기 알람 걸어놓은 거 있죠. 유니티는 알람 트리거 돼가지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실적 발표 전날에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지금 한 20% 수준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뭐 33달러 살려고 진짜로 했는데 33달러 안 가서 솔직히 이게 더 아쉽기는 해요. 거의 이거 제가 실적 발표할 때 깨 있었는데, 참고로 한국에 사는데 그 시간까지 깨 있으면은 엄청 긴장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36불인가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갔으면은 33불 좀 찍어주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실적 발표들은 정말 farfetch하고 유니티 빼고는 다 멸망을 해가지고, 잘 나와도 멸망을 해서 이번에는 좀 짜증이 나는 실적주였고, 저번 분기에는 정말 괜찮았는데. 그리고 지호님이 이틀 전에 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달라고 하셨는데, 좀 분석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쪽 영역에 빠삭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제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일단 저는 친환경 영역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지 않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저는 돈이 되는 투자,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조금 빼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돈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돼요. 그래서 돈이 안 되면 저는 일단 투자를 안 하고, 그다음에 초기라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은 돈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에너지 시장이라는 게,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엄청 커가지고 몇 천조 이상으로 넘어가는 시장 규모여서 요거는 솔직히 늦게 투자해도 전혀 저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만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닷컴 버블 때
인터넷 기업 하나 잡아가지고 닷컴 버블 때 이커머스 기업을 하나를 잡아서 투자를 했다면 지금 돈을 벌 가능성이 얼마나 높았을까? 이커머스 회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 내가 딱 하나 산 게 아마존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전 요 관점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테슬라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자동차 시장도 초기에는 엄청 작은 기업들이 많았고 인터넷 버블 초기에도 컴퓨터 만드는 기업들 엄청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한두 개로 싹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한두 개 정리되고 나서 들어가도 된 정도의 시장의 크기라면은 되고 나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환경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고 에너지 스토리지 일단 이 스템이라는 게 에너지 스토리지 스마트 배터리 사업을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전기세가 쌀 때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비쌀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전기세를 아껴주는 게 얘네들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세를 아껴주는 것보다 에너지 스토리지 소프트웨어가 더 싸기만 한다면은 기업들은 쓸 메리트가 생기니까. 그리고 배터리는 얘네들은 사온다고 해요. 테슬라, LG화학, 삼성, 파나소닉에서. 그리고 스토리지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2위라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확실한 리더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장이 너무 작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기에 배터리 공급사들이 레버리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급 안 하겠다고 하면 스템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편이니까 회의적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매출이 아직 너무 작아요. 36밀리언, 한 400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매출 작아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800밀리언이에요. 매출의 20배 거래가 되고 있고 근데 이게 하드웨어 사업이다 보니까 심지어 얘네들이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다가 마진 붙여서 파는 모델인데 매출의 20배 거래되고 있으면은 글쎄요. 이거는 저는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포인트죠. 이게 가격인데 가격이 쌀 때 충전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쌀 때 충전하는 거, 그리고 가격이 비쌀 때는 충전해 놓은 전기를 쓰는 거. 그래서 그럼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남길 수 있다는 거고, 낮출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친환경 쪽은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친환경을 좋아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예전부터 이해가 안 됐던 거를 뭐 이게 진짜 되나 싶어가지고 책 2억 원 사서 공부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유튜브 멤버십에 한 작년 10월쯤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링크 여기다가 달아뒀는데 생각해보니까 영상에 링크를 달아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요거는 댓글에다가 링크를 다시 달아볼게요. 이거 왜 여기다 링크를 달았는지 저도 약간 정신이 이상하게 혼미한가 봐요. 그리고 에너지 혁명 2030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콘텐츠 3부작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2030 말고도 다른 무슨 유틸리티 산업의 미래인가라는 책도 참고를 해서 만들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키포인트는 이게 요거가 이제 분산형으로 갔을 경우에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건데 분산형으로 가기가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분산형으로 가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PC 정도가 분산형으로 하는 건데 걔도 결국 클라우드로 뭉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3부작인데 3부작 대충 보시면은 친환경 생태계를 보는데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 영상 만들기 전에 저는 그 기업 공시자료를 다 읽어보고 만드니까 어디에서 확 약간 삔토 상하다 막 이러죠. 어디서 약간 기분이 얘네 좀 별론데라고 싶었던 부분이 여기 reduces carbon emission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냥 탄소 배출량 줄인다는 뜻인데 요거가 이거는 글쎄요. 이거 얘네들 하는 사업이 배터리 저장 사업이잖아요. 배터리 저장 사업이면 이게 태양광이랑 겹쳐질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데 IR 자료에서 제가 받은 인상은 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쓰면 탄소 배출량 줄어들어요 라고 적어놔서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약간 과대 광고하는 기업에 대한 그 반감이 생기잖아요. 약간 저도 공시 자료에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을 그 정도로 여기다가 써놓을 정도로 효과적이진 않을 텐데 솔직히 이런 거는 저는 마음에 들어 하는 편은 아니어서.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친환경 사업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돈이 되겠다고 생각한
비즈니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개 중에서 이게 하나기는 해요. 하나가 일단 풍력이었어요. 풍력이 예전에 넥스테라 리서치 하다가 이거 의외로 발전 효율이 좋은 거예요. 물론 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한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발전 효율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놀랐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한 에너지 비용 낮추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왜 친환경으로 분류가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 만약에 태양광 산으로 한다, 이거는 100% 친환경인데, 에너지 저장 장치 만약에 태양광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같이 한다, 이것도 친환경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에너지 저장 장치만 하는데 탄소 배출량이라고 봐야 되나, 이거 친환경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오늘 위클리는 여기까지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댓글에 적어주세요. 댓글에 듣고 싶은 이야기,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여러 가지, 저도 들은 얘기들도 많으니까 그냥 썰 풀듯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주시고, 다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